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몽골을 참 좋아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몽골이 대륙을 통일한 후 중국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 통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원나라의 4단계 신분 구조와 중서성, 행중서성이라는 핵심 통치 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에는 행중서성을 보좌하는 다루가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역참을 통해 왕래한 사신 몇 명을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톨루이 가문의 데칸 쟁탈 과정에서 약 40여 년간 치열하게 벌어진 카이두의 반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썸네일에 있는 카이두의 난 부분만 보실 분들께서는 색인에 따라 해당 챕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카이두 반란은 오치긴 반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치긴 반란 편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순서는 상관없지만 꼭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시고 까먹으시기 전에 조떼꾸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방의 울루스들은 사실상 각자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원을 세운 쿠빌라이의 직접적인 통치가 미치는 영역은 몽골 초원을 비롯해서 금나라가 지배하던 북중국, 탕구트의 영역이었던 하서지방, 그리고 새롭게 편입된 티베트에 한정되었습니다. 이 통치 지역 중에서 쿠빌라이는 중국 대륙 밖에서는 카한 울루스의 대칸으로 불리기를 원했고 중국 대륙 안에서는 대원 제국의 황제이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원나라의 기본적인 통치 구조는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행정과 군사, 감찰을 모두 중앙에 두고 황제에 직속시키는 전환 이후의 중국식 전통을 따랐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수도를 중국 대륙에 가깝게 이전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우구데이가 건설했던 수도 카라코름을 대신해서 쿠빌라이는 1260년 데칸에 즉위하자 자신의 출신지인 내몽골 금련천 부근에 새롭게 여름 수도 상도를 건설하고 이를 개평부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7년 후인 1267년에는 폐허가 되어버린 여진의 수도 중도 동북 쪽에 중도를 능가하는 규모의 겨울 수도 대도를 건설하고 이곳은 대도 대흥부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도와 대도를 중심으로 중서성을 두어 원나라 행정을 총괄하고 그 밖에는 군사를 담당하는 추밀원, 감찰기관인 어사대, 재정기관인 상서성 등을 두었습니다. 한편 지방에는 10여 개의 행중서성, 줄여서 행성을 두었는데요. 행중서성은 중앙에 중서성이 출장 나가 있다는 뜻으로 각자의 관내에서 독자적인 행정권을 가진 통치기구였습니다. 원래 행성은 임시로 권한을 위임받은 출장기관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건이 수습되면 폐지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원나라는 이전 뭉케칸이 했던 케이스를 모방하여 행성을 상설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각 행성은 황제에게 직속되었기 때문에 중서성에 의존하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원제국은 연방제로 통치된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원나라의 통치 방식은 겉으로는 주연제를 기초로 하는 중앙집권적 중국 전통을 따른 것 같았지만 지방 분권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반만 따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중서성과 각 행성 아래로는 로, 부, 주, 현을 두었는데 로의 지배자가 바로 다루가치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 밖에 있는 만주에는 행정과 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의사를 두었습니다. 선의사 제도는 폐지되고 요양 행성이 설치되었다가 다시 선의사로 바뀌고 또다시 행성으로 바뀌는 여러 번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몽골인들은 여진이 지배하던 현재의 북중국을 키타이, 즉 한지라 불렀고 남송이 정복된 후에 편입된 남중국은 만지, 즉 강남이라 불렀습니다. 따라서 북중국에 살던 한족은 한인이 되는 것인데 여진인이나 거란인, 고려인도 모두 한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에 사는 한족은 남인이 되었습니다. 남중국의 한족을 북중국 한족과 구분했던 이유는 이들이 몽골에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원나라에서는 남인이 최하층 신분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란 뜻으로 생목인이라 불렀으며 몽골 초원에서 온 몽골인 이외의 유목민과 서쪽에서 온 무슬림이 주로 생목인에 해당하였습니다. 여기에 몽골인까지 원나라는 총 4가지로 신분제를 구성하였는데요. 제일 위가 몽골인, 두 번째가 생목인, 세 번째가 한인이었으며 마지막이 남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인과 남인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고위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며 정치적으로도 차별받았습니다. 특히 남인 유생들은 실무직 공무원이 되지 못하면 사회의 최하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몽골인은 한인이나 남인에 비해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이를 보완해야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다루가치입니다. 다루가치는 칭기스칸 시대부터 원나라까지 중요 행정 군사의 관직명으로 그 뜻은 진압, 제압하는 사람, 즉 진압관 또는 제압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몽골은 투항에서 속국이 된 정주 지역의 국가가 군정과 세정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해당 속국의 통치에는 관여하지 않는 원칙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속국의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감시하는 감찰관으로서 다루가치를 배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칭기스칸은 서역을 정복했을 때 각 도시에 다루가치를 두라고 하였고, 서역의 각 도시국가들이 자신들의 통치 방식을 칸에게 보고하자 그것을 받아들이며 종래의 관행에 따라 통치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또한 쿠빌라이는 1265년 몽골인을 각 로의 다루가치로 삼고 한인은 총관, 회회인은 동지로 삼는 것을 영원히 정제로 하라는 칙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루가치의 직무 범위는 대체로 호구조사, 병력의 징발, 역참의 설치, 조세의 징수, 중앙정부로의 공납 수송 등이 있지만 그에 한정되지 않았고 그 밖의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구데이는 카라코름을 건설하는 동시에 각지를 잇는 교통로를 건설하면서 요충지에는 잠치라 부르는 역참을 설치하였습니다. 역참의 본래 목표는 군대가 원활하게 왕래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몽골 제국이 안정되자 군대는 물론 많은 상인들이 교통로를 통해 왕복하면서 원나라 시대는 국제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무역상에 더해서 많은 사신들이 오고 가며 동서의 문화가 상대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신들을 소개해보면 바투의 원정군이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직후 1245년 교황은 카르피니를 파견하여 기독교에 귀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육데카는 나는 하늘과 산과 바다 같은 존재이니 너는 내게 조공을 바치라고 회답하였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사신 루브룩은 뭉케데칸 시기에 초원을 찾아와서 당시 유행하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미사를 집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루브룩도 뭉케데칸의 서신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거기에는 프랑스 왕, 너는 내 신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마르코 폴로인데요. 1271년 베네치아를 떠나 3년간 여행한 폴로 일행은 대도에 도착한 후 쿠빌라이를 만났고 이후 폴로는 17년이나 원나라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신임을 받아 지방관의 자격으로 각지를 돌아다녔고 1295년에야 겨우 베네치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그는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포로가 되어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동방견문록을 작성하는 것이지요. 카이도는 우구데이 칸의 오남인 카시의 장남으로 카얄릭 지역을 분봉받았습니다. 바투를 비롯해 구육 뭉케 등 데칸 쟁탈전을 벌인 세대보다 한 세대 나중 인물이기 때문에 분쟁 당시는 어려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카이두가 받은 초봉지인 카얄릭은 위키백과에 따르면 바라시오 주변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다만 제가 읽은 책들은 카얄릭의 위치에 대해 설명이 없거나 있더라도 믿기 어려워서 정확한 표기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뭉케이 치세 9년 동안 카이두는 쇠락한 우구데이가의 소영주로서 숨죽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뭉케 사후에 톨루이 가문 내에서 벌어진 쿠빌라이와 아릭부케의 내부는 카이두에게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카이두는 아릭부케의 편에 가담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릭부케가 자신에게 더 가까이 있어서 그에게 가담하지 않으면 위협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나 아릭부케 모두 톨루이 가문으로 카이두가 진정으로 아릭부케를 따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릭부케를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며 전쟁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아릭부케 편이라기보다 오히려 양측의 내전이 가능하면 오랜 시간 계속되면서 양측 모두 그 피해가 심각해지기를 바라는 스탠스였죠. 그런데 그 바람과 달리 데칸 쟁탈전이 불과 1년 만에 쿠빌라이의 승리로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톨루이 가문의 내전은 카이두 세력이 흥계할 수 있는 발판을 확실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카이두는 먼저 내란을 틈타 차가다이 칸국의 수도 알말릭 일대를 점령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의 침략은 제국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칸으로부터 큰 문책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카이두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카이두 세력이 강대해졌고 카이두는 내란 종결 후 쿠빌라이가 입조를 명령했을 때 말이 야유였다는 핑계를 대며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쿠빌라이는 카이두
카이두가 모반을 꿈꾸고 있다고 판단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반면 카이두는 1269년 탈라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주치 울루스의 몽케테무르, 차가다이 울루스의 바락과 3자 동맹을 맺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더욱 동진하여 베시발릭을 빼앗고 제국의 내부까지 침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1287년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동쪽의 우측인 왕가의 나얀과 연합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쿠빌라이는 70세가 넘은 노령에도 친정으로 맞서게 되지요. 카이두와 데칸의 군대는 일진일퇴를 벌이며 싸웠지만 승부는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쿠빌라이의 손자 성종 테무르칸 시기인 1303년에 카이두의 장자 차파르와 차가다이의 두아가 강화를 요청하면서 카이두의 난은 종결하였습니다. 1266년 카이두가 제국 서쪽 변경을 침략한 후 1403년에 난이 종결되었으니 약 40여 년 동안 이어진 원나라 최대의 반란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키백과는 카이두의 난이라 하면 원나라의 관점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쿠빌라이 카이두 전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립니다. 카이두의 반란이 마무리된 14세기 이후에 몽골 제국은 오랜 전쟁의 결과 이미 각자 개성 있는 독립국으로 분열하였습니다. 몽골의 문화에 이슬람, 페르시아, 투르크 문화 등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더해지며 공통의 기반이 사라진 몽골 제국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운명에 처해졌고 그 와중에 유라시아를 덮친 흑사병은 몽골 제국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